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원의 신박 오늘 5월 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지방으로 가신 분들은 엄청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였죠. 어제 오전에 8시부터 10시까지 여기 대림동에서 또 조기 축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후배들하고 같이 공을 찼는데 그 전날 전주에서 올라온 후배가 9시간, 거제에서 올라온 후배가 8시간 뭐 그렇게 걸렸다고 해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17시간인가? 14시간. 최소 14시간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까지 가는데 거의 5시간 이상 걸렸고요. 저기 속리산 근처 지나가려고 하는데 눈이 엄청 나가지고 거기서 또 채운다고 막 고생하고 14시간인가 했다. 17시간 걸렸었는데 매번 그 명절 때마다 그렇게 차를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함께 저희 삼형제 해서 총 5가족이 그 좁은 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명절만 되면 정말 너무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오히려 연휴가 짧은 기간이 있잖아요. 뭐 금토일이라든지 아니면 토일월. 그래서 이번 연휴는 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통이 엄청 혼잡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안 막혀요. 오히려 안 막히고 이번처럼 연휴가 길잖아요. 길면 또 많이 막히고, 그리고 어제가 많이 막혔을까 그저께가 많이 막혔을까, 사람들이 어제 올라오면 아무래도 많이 막힐 것 같으니까 하루 땡겨서 올라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6일, 어제가 6일이었으니까 5일 오후가 교통지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교통체증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도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보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차가 좀 적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왜 차가 적은가 했더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에 술 못 드시다가 월요일 저녁이 술 드시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술 먹고 차를 놔두고, 요즘 뭐 대리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차가 별로 없구나. 그리고 또 이 애주가 분들 언제 또 술을 잘 드시나 했더니 목요일, 금요일은 또 집에 일찍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는 술을 못 드시니까 또 목요일 저녁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이 또 차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금요일 오후랑 저녁에는 차가 엄청나게 또 많이 체증이 생깁니다. 이런 거까지도 막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이 사람의 심리, 3일밖에 안 되니까 많이 체증될 겁니다 해놓고 사람 마음이 이번에 못 내려가겠네 하면서 그 전주에 갔다 오든지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면서 오히려 3일 이렇게 연휴가 짧으면 명절 때 오히려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교통방송 보면 평소보다도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들의 심리를 읽으면서 차를 가지고 갈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연휴 때
고생하신 분들은 좋은 추억이다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정말 너무 왔다 갔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 우리 유미님께서도 베프 1과 함께 베프 2의 집에 2박 3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다고 합니다. 창립 4주년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 4년 버티는 게 정말 힘들다 했는데, 그나마, 정말 4년을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또 열심히 축구하고, 그러면서 양방으로 굉장히 인생을 아주 굉장히 팍팍하게 산다는 느낌이 요즘 듭니다. 오레거니언 원님께서 지나서 얘긴데 저번 미장 트리플 폭락 때 제가 좋아하는 고수님들도 모두 희망을 놓을 때 그날 박 대표님 혼자만 용기를 주셨어요. 그날도 용감하게 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대부분 부정인 거 보니 바닥인 것 같다. 이 댓글 제가 달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의 크기가 결정된다. 네, 그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만들어 놓고도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죠? 참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를 비롯해서 참 주옥 같은 명언을 많이 남기셨는데 우리 시장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격언은 제가 하여튼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되게 투자할 때 좋은 원칙이 되거든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투자를 의뢰하려면 얼마부터 가능한지요? 사실 3억, 저희가 3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하도 주식하다가 뭐, 터진 분도 많고, 2억에서 3억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혼자서 끙끙 대시다가 오히려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만 살짝 말씀드리는데, 3억이 안 되더라도 뭐 2억 2천, 2억 이래도 제가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웬만하면 제가 다 그냥 저희 계약해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만 구독자 개마무사 가자 해주셨고, 네, 오늘 또 댓글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로투원 투자의 본질 에너지버스 전무님 사인 받으려고 샀는데 언제쯤 뵐 수 있을지 그러나 설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 오후에는 거의 뭐 회사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서울 오시거나 여의도 오시면 전화 주시고 들리세요. 혹시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묵직묵직한 기사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50분 안에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미 물가 오르고 경기 둔화, 관세 전쟁발, 강력한 공급 충격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경고를 했고, 이게 밀컨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들이네요. 자, 어떤 분들이 지금 참석하셨나 한번 볼게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자본시장 세션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왼쪽부터 데이빗 페이버 CNBC 이분이 앵커시고 그 다음에 중동 투자회사 무바달라 투자의 왈리드 알 모카라브 알무하이리 부사장
그리고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시군요.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시고요. 그리고 하비 슈워츠 칼라일 CEO, 칼라일 CEO, 앤드루 설리번, 프루덴셜 파이낸셜 CEO,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포럼을 하셨습니다. 자, 게오르기 에바 총재가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스에 있는 힐턴 호텔에서 4월 일정으로 개막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대규모 공급 충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는 이어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의 미래 만들기 세션의 연사로 나온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유럽의 경우 현재 수요 충격, 디맨드 쇼크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큼 인플레이션이 오르진 않겠지만 중국은 심각한 수요 충격 속에 관세 전쟁을 맞아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뭐 그래요? 그는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꼭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이 전 세계를 엄습했다고 했고요. 내노라 하는 월가 전문가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미국의 글로벌 경제 패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고요.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서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인데, 다만 투자 측면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큰 기회가 올 수 있고, 무엇보다 인프라스트럭처와 AI 등이 유망하다고 전망을 했군요. 올해 밀컨 컨퍼런스의 화두는 단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였고요. 이날 밀컨 컨퍼런스의 메인 세션장인 인터내셔널 볼룸은 처음부터 마지막 세션까지 모두 관세를 주제로 다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날 연사로 참가하는 월가 큰손들은 이구 동성으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고요. 마크 로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CEO는 이날 자산 운영의 리더들 세션에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T 코크 TCW 그룹 CEO도 거시경제 전망 세션에서 민간 신용 부문에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고요.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전 세계가 다극적, 멀티폴라, 다극적 질서로 향하고 있다면서 아직 미국을 대체할 곳이 강하지 않고 미국의 후퇴는 천천히 일어나겠지만 이는 분명한 현실이다고 지적을 하면서 10% 관세라면 흡수하기가 쉬울 것이라며 관세율이 25% 이상이라면 더 큰 실질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질 최대 투자은행 BTG 팍투알의 앙드레 에스테베스 회장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자금의 블랙홀이었던 미국이라는 브랜드에 균열이 생겼다고 했고요. 하비 슈워츠 칼라이 CEO는 관세 정책으로 S&P 500 지수가 10% 하락했지만 이는 정책 요인이라는 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자하고 싶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다고 밝혔고요. 다만 월가 리더들은 세계가 다극화된다고 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 제로섬 게임은 아니며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는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아이폰 안에 들어간 수많은 앱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생각해 보라며 인도와 중국 시장이 커지며 미국도 관련 산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화가 클수록 기회도 크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는데 캐런 카니올 템부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CIO는 현 상황을 한 세대의 올까 말까한 경제적 변화 시기라고 정의하고 이를 감안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조지 로버츠 KKR 공동 설립자는 지금은 인프라에 투자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KKR의 인프라 투자 사업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조나선 그레이 CEO 역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부 등의 지원 아래 인프라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20-30년 동안 동남아 지역을 유망 투자처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다만 헨리 크레비스 KKR 공동 설립자는 지금은 선택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부동산은 아직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야, 이런 분들 어떻게 얘기했나 동영상 다 찾아보고 싶네요. 자, 그 중에 또 아주 중요한 분이 여기 나오셨죠. 자,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미중 관세 협상 수준의 진전, 내년 미 성장률 3%까지 끌어올릴 것. 네, 이분이 지금 트럼프의 마음을 제일 잘 알겠죠. 뭐라고 하셨나? 한번 볼게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3%로 올리겠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며 침체 우려가 부상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요. 성장률을 3%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언제 도달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이맘때라고 답했고요. 그는 이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부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언급했듯이 이번 주 중에도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또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센 장관은 이날 밀컨 컨퍼런스 연사 중 최고의 관심을 받았는데 그가 연사로 참가한 글로벌 경제 상황 세션장은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줄이 길게 이어졌고요. 최근 최고의 화두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그의 발언에 청중은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션에서 미국은 글로벌 자본의 최고 목적지, 프리미어 데스티네이션이라면서 미국에 반대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세제, 규제 완화 정책은 모두 글로벌 자본의 중심지로서 미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데 목적이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무역, 세제, 규제 완화 정책은 모두 글로벌 자본의 중심지로서 미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데 목적. 그런데 최근에 무리한 관세 정책은 오히려 글로벌 자본의 중심지였던 미국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이 같은 정책들이 미국 내 장기 투자를 견인하는 엔진의 상호 연결된 부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난 것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베센 장관은 수십 개국과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도 보내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고요. 그는 특히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무역 정책의 목표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 네, 이 목표가 나옵니다.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그 미침 관세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세를 그대로 시행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목표가 나오잖아요. 공정한 경쟁의 장.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한 것보다는 아주 마일드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정책이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과 조합되면 일자리 창출과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베센트 장관은 관세는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네, 기업이 미국에다가 직접 투자하도록. 단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갖췄기 때문만이 아니라 곧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조세 규제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네요. 그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아래에서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 모두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이 월스트리트이 자본시장이고 메인스트리트 실물경제, 이 둘 다 못지않게 집중하겠다는 뜻이고, 베센 장관은 관세를 통한 미국의 제조 부흥과 이에 따른 미국의 고립 사이에 균형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무역정책 퍼즐에서 중국은 분명히 가장 큰 조각이며 아름다운 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원하고 중국은 더 많은 소비, 즉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아직 이러한 인터뷰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죠. 최종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목적으로 하는 이 관세와 관세의 위협을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딱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관세 폭탄은 저부가가치 산업도 다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서 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전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계속 미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하고 약간 중저부가가치 산업은 지금처럼 글로벌하게 서로 분업을 통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미국의 자본가들한테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환율 때문에 많이들 또 걱정하셨을 건데, 대만 달러 급등에 덩달아 치솟은 여기 원화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또 어떤 유튜브 이렇게 저도 연휴 때 보면 이 대만 달러 급등을 또 하나의 큰 위기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일단 이 기사 읽고 말씀드릴게요. 국내 외환시장 휴전기간이 5, 6일 대만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며 여기 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6일 지난 5일 여기 미국 뉴욕 차익 결제 선물화 NDF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NDF 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372.9원에 호가됐고요.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거래 종가가 1401.5원과 비교하며 큰 격차를 보이면서 1370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죠? 1396.5 뭐 이러고 있네요. 자, 여기 시장에서 원화값이 급등한 것은 대만 달러화 가치가 초강세를 보인 영향이 직접적이었고요. 대만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해서 대만 달러화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것인데, 대만 정부는 환율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우리도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대만 달러화 절상 전망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대만 달러는 지난 1일 달러당 32.12 대만 달러에서 5일에는 29.17 대만 달러로 2거래일 사이에 9.2% 상승을 했고, 이는 2거래일 기준으로 3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 대만의 대형 생보사들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 투자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화 매도에 나선 것도 현지 통화 강세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이고요.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권 통화 가치가 치솟으며 여기에 시장에서 원화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다. 다만 6일 대만 정부가 시장의 추측을 불식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대만 달러화는 이날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기도 했고요.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6일 대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며 대만 달러화 강세가 진정됐다고 했고요. 7일 국내 정규장에서 원화값 진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달러당 원화값은 미국 통상 정책에 휘둘려 변동성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로 치솟은 상태이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원화값 일평균 변동폭이 9.7원으로 이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환율이 출렁였던 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22년 11월 때도 그때부터 시장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22년 10월 달에 미국 시장 바닥 찍고, 그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이 변곡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시점에 보면 막 바닷물이 마구마구 이렇게 좀 서로 부딪히면서 소용돌이 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고점에서의 변곡점은 위에서 뭐 쌍봉을 만든다든지, 삼중천정형 뭐 이런 거 만들다가 이래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바닥 찍고 돌았을 때는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면서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와 그 매물을 잡아먹는 스마트머니 막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큽니다. 이때 외환시장도 그랬었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 환율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단지 이제 환율의 방향성인데, 지금 대만 달러가 급등이 아니라 급락하고, 원화가 급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락, 즉 환율이 급등을 하는, 그러면 좀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달러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고 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나쁘지 않죠. 그거는 제가 지난달에도 그렇고 월간 전망 자료를 우리 채슬리 TV에도 올려놓잖아요.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환율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대만 달러도 지금 32에서 29가 됐다. 29가 된 수준이 우리나라 한 1,300원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로 비교를 한다면. 그게 엄청난 그래서 대만의 생보사가 이 미국
포트폴리오를 뭐 해지하기 위해서 막 매도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약간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기사에 12억 갈린 네카오 실적 AI가 갈랐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네이버 AI로 커머스가 강화가 됐고 1분기 영업이익 16% 늘 듯. 카카오는 게임, 웹툰 부진에 매출 영업이익 뒷걸음질, AI 에이전트 출시 기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요약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요게 네이버 프렌즈 그죠? 아, 이거 카카오 프렌즈, 네이버 프렌즈.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죠? 네,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는 매출이 우상향했고, 카카오는 줄었다, 그죠? 영업이익도 4,300억에서 5,100억이 됐는데, 카카오는 1,200억에서 1,000억대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희비를 가른 것은 AI 때문이고 네이버는 전통적인 캐시카우인 광고뿐만 아니라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AI를 도입한 커머스 분야에서도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아직 AI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카카오는 콘텐츠 등 기존 핵심 사업의 부진 탓에 역신장이 예상된다. 네, 실적 방금 보셨고 카카오가 이렇게 실적이 까미겠고요. 핵심 사업의 호조 여부가 두 회사의 실적 부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양사 모두 차세대 먹거리로 꼽는 AI의 활용 여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네이버는 광고를 비롯한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자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핵심 사업인 커머스와 검색에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AI 사업 확장에 나서다는 평가이고요. 지난 3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별도 앱으로 출시한 것이 대표적인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은 수십억 개에 달하는 상품을 수천만 이용자의 개별 취향에 맞춰 추천하는 맞춤형 개인화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같은 달 검색에 AI를 탑재한 AI 브리핑을 내놓은 것도 주목이 되고 네이버는 온 서비스 AI 전략을 통한 광고, 커머스 실적 성장이 가시화됐고 데이터가 풍부해서 초개인화 타겟팅에 유리한데 이는 곧 관련 분야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다만 론칭 초기 마케팅비 등 일회성 지출이 커진 영향 때문에 1분기 당기순이익은 4,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 카카오는 캐시카우인 콘텐츠 사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AI 사업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이고요. 카카오의 핵심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의 1분기 매출도 124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30%나 줄었네요. 업계에서는 AI 에이전트, 카나나 출시 등 올해 잇따를 AI 사업 관련 이벤트가 향후 카카오의 실적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는데 카나나는 과거 대화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AI 서비스이고 카나나를 향후 유료 구독형 서비스로 선보이는 만큼 수익성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내 카카오톡에 AI를 탑재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고 오픈 AI와 함께 개발 중에 새로운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올해 안에 출시하는 게 목표다. 그러게요. 이 카카오 창을 항상 우리가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하다가 또 챗GPT 열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카카오 내에서 바로 딱딱딱 물어보고 하면 되게 편리할 건데 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는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좀 중요한 기사인데요.
갖고만 있어도 5% 이자, 송금도 빨라 스테이블 코인의 탈한국 속수문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자본의 탈한국 현상이 가상자산 시장 내부 문제를 넘어서 원화 경제권과 금융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전통 은행과 비교해서 국제 송금 속도가 훨씬 빠르고 직원 인건비, 지점 운영비 등이 없어 예치 이자도 높아 향후 자본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6일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이 공시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 예치 상품은 연이율이 5.5%에 달한다. 그래요? 크라켄의 테더를 입금해 관련 서비스에 입금만 하면 되는데 언제든지 예치 기간만큼의 이자와 함께 테더를 되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이 USDC 예치 이자가 연간 4.1%에 달하고요. 이는 미국 은행 평균 이율인 2.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 현재 USDT 예치 이자가 6.5%? 다 읽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같은 수익률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위험 수익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등 기존 화폐의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송금 과정에서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요. 예금자 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파산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실상 법정화폐를 은행에 넣는 것과 비슷하다. 국내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본 예금 연이자율이 2에서 4%인 것을 감안하며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투자 역할도 할 수 있어 훨씬 매력적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기 위한 기축 통화인데, 자연스럽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상으로 활용되거나 자산 이동에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고객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대신에 고객들에게 이 같은 예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 바이낸스나 이런 데에서는 워낙 그 매매 수수료를 높게 받더만요. 그래서 그 수수료 수입에서 얹어서 이렇게 이자를 줄 수는 있는데, 거래소 여기 그렇게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없는 곳에서는 고객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망하면 스테이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원금까지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에는 국경이 없다는 건데, 한국인들도 테더와 USDC를 구매해서 해외 거래소에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최근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은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한 달에 8조 원 가까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일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원화 거래소 업비트, 비슴, 코인원, 코빗, 고박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 무려 55억 달러, 그러니까 한 8조를 기록했네요. 이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 200억 달러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1%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투자용으로 거래되지가 않는데 자산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요가 대부분이고요.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본의 탈한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해시드 오픈 리서치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테드나 서클의 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며 국내 금융 시스템과 원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추후 가상자산과 실물 경제의 경계가 흐려지는 임계점에 도달할 경우에 원화의 사용성과 통제력 약화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 스마트 컨택트와 연동된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쇼피파이 등의 온라인 결제 솔루션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이 같은 결제 솔루션이 보편화되면 원화자산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자, 요 밑에 글로벌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테더가 보유한 미국채는 직간접 보유를 포함해서 1184억 9,500만 달러 상당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엄청나네요. 160조 정도 들고 있네. 이는 한국이 보유한 미국채 규모인 1246억 달러에 근접한 수치다. 뭐 밑에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통한 자본 유출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의 외환관리법 적용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등이 있을 것이라면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는 방향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읽으면서 2008년도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CDO, CD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든지 뭐 옵션 하는 거. 그게 나중에 다 휴지 조각이 되는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2028년 정도, 빠르면 26년 내년.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무분별하게 또 만들어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를 했는데 망하면서 결국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나중에 펼쳐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채권 원전 제동에 원전 주가 급락, 최종 무산 확률은 낮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의 반발에 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죠.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아마 빠지는 것 같은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고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될 확률은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전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G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요. 이번에 이게 사업비만 26조 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자 경쟁자였던 EDF는 체코 당국의 우선 협상 대상자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체코 법원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약 체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요 관련해서 이번에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먼저 올랐었고요. 허민호 대신정권연구원은 앞으로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로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소, 그리고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그리고 EDF의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 및 재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가처분이 해제되면 수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나 한수원이 올해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EDF가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내 프랑스의 외교 경제적 지위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 시나리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과거에도 EDF의 한 원자력 자회사는 2013년 체코 테멜린 원전 3, 4호기 입찰 탈락 후에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바가 있고 22년 10월 폴란드 루비아토보 코팔리노 원전 3기 사업에 탈락한 후에도 제소 가능성을 비친 바가 있고요. 하지만 EDF는 공식 제소 대신에 EU 집행위원회 또는 프랑스, 폴란드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이의 제기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 체코가 향후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을 확보하는 것을 약속하고 프랑스는 이를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안이 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분 안에 끊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